자, 지난 21대 국회는 입법 강행, 거부권 행사, 그래서 국민에게 효능감을 전해주지 못했는데 22대 국회 과연 달라질까요? 무엇보다 창당 한 달 만에 선명성을 무기로 제3당 지위에 오른 조국 혁신당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9개 민방특별대담 오늘의 주인공은 조국 혁신당 대표입니다. 자, 전국을 돌면서 이거 원톱으로 총선 유세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체력적으로도 큰 강행군이었는데 회복은 완전히 되신 것 같습니다. 아직 근데 그 몸무게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 하루에도 몇 개 도시를 돌다 보니까 식사를 뭐 김밥으로 많이 때우다 보니까 몸무게가 한 3, 4kg 빠졌는데 아직 회복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굴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점차 괜찮아지겠죠? 네. 이 질문 드린 거는 원톱으로 선거를 치른 한동훈 국힘 전 비대위원장이 몸이 안 좋다고 네, 윤 대통령 오찬을 거절해서입니다. 네. 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랄까요? 또 여러 가지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지금도 기억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 제가 이제 광주 충장로에 가서 네. 첫 번째 거리 연설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광주에 계셨던 거리의 그 시민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안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두 마디를 하셨는데 네. 한편은 저한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은 아마 저의 각종 수사나 등등에 대한 뭐 연민, 공감이었던 네. 것 같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줘서 고맙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주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그 두 마디에 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호남이 조국혁신당을 비례투표 1위로 만들어준 그 핵심이 그 두 마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례의석 12석, 이제 3당의 자리를 굳히셨는데 창당 때 제가 듣기에 목표 의석이 10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초과 달성하신 거예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제가 2월 13일 날 창당 선언을 부산에서 하고 네. 그때 원내 3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네. 의석수 10석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목표는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 그 느낌이 계속 진행되었고 했는데 네. 선거 후반부에 가서는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사실 만들어진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당이다 보니까 조직력이 좀 약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있어서는 좀 뒷심이 조금 부족해서 원래 목표했던 것은 이루었지만 여론조사 추이를 투표로 완전히 연결시키는 것은 그 점에 있어서는 모자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0석 목표치 제시했을 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속된 말로 조국 대표가 뻥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어떤 좀 확신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저는 창당을 결심했을 때 제 주변에 뭐 정치 또는 뭐 학계, 언론계 많은 친구 지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사실 저보고 다 대부분은 창당을 말렸습니다. 근데 제가 창당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뛰어들었는데 저는 물론 지금처럼 이 정도의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상당한 성원을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뜨거운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성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수많은 비례 정당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을 콕 집어서 뭐 기성 거대 정당을 능가하는 민주당을 앞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표를 몰아준 배경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실정, 비리, 무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셨는데 조국혁신당이 그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에 대한 정면 공격, 네.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해서 속이 시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윤 정권에 대한 비판 공격 외에 그 점 외에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라는 또 일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기존의 범진보 또는 뭐 민주 진영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 또 민주당이 좀 꺼리는 일, 이런 일들을 조국혁신당이 해줄 수 있다라고 믿고 저희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광주가 이제 47.7, 예. 전북도 45.5, 전남 44%. 그래서 이제 감사의 표시로 첫 방문지로 이제 호남을 택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북하고 이제 광주를 다녀오셨는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선거 과정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네. 선거 마치고 난 뒤도 호남 방문에서 접했던 그 호남 유권자들의 민심은 정말 뜨겁고 강렬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선거 마치고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네. 그 뒤로 저희가 뭘 하면 좋겠는가라는 걸 듣기 위해서 이제 호남을 방문했는데 만나는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격려 외에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된다. 조국혁신당을 호남에서는 1위로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음을 잊지 마라. 더 열심히 해라. 원래 목표했던 그 초심을 지키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욱더 마음을 굳게 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표심 중에서 기존에 이제 그 지역의 지배적인 정당인 민주당에게 좀 약간 실망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황골탈퇴를 주문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의 득표율 1위 사실 엄청난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또 2등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보니까 호남 지역은 광역단체가 3곳이나 되고 지방자치단체 41곳, 그다음에 뭐 도의원, 시의원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재들이 조국혁신당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고요. 네. 그 서울 지역에서 들었고 또 호남, 영남 다 그 유사한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저희는 당장 총선 뒤에 네. 저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당장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저희가 어떤 법률, 어떤 정책을 구현할 것인가에 총집중을 하고 있고 네.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력이 약합니다. 그 조직을 다시 재구성하고 강화하는 작업에 모두 지금 힘을 쏟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선거는 2년 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벌써부터 지금 뭐 지방선거를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총선 민심을 받아 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에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좀 궁금한 건 작년 이제 11월인가요? 이제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정치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말리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많은 분들이 주변의 친구, 지인들이 예. 이게 너무 위험하다. 또 재판도 진행 중인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또 정치 참여 또는 창당을 했을 때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냐.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저를 위한 다 조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고민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몸을 던져야겠다. 아무리 저의 여건이 나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몸을 던지고 죽을 각오로 몸을 던져서 이 판을 한번 바꿔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난 뒤는 저희 친구, 지인, 동지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재밌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이제 16일,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이번 총선 당선인 중 앞으로 의정 활동이 가장 기대되는 인물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국 대표님이 12%로 1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8% 2등. 의석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5% 3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없어요 이 중에. 그런가요? 자, 왜 이렇게 한 몸에 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첫 번째는 저도 그 정치 신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신참 정치인에 대한 새로움
그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저가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움직여왔던 행동 방식, 스타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구호를 외쳐왔는데 더 빠르고 더 단호하고 더 선명하게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실천을 지난 한두 달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향후 22대 국회에서도 관철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뽑아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2위를 차지한 이준석 대표도 사실 화성이라는 데서 거대 여당, 야당을 꺾고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예. 사실 그것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책이나 노선에 있어서는 네. 조국혁신당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 경제 또는 여성 문제 등등을 생각하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제 그 최해병 네.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이준석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과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같이 하셨죠?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 그 정당의 노선과 비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사안별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인데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보는 바로는 아주 영민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우리 조국 대표님을 약간 견제하는 발언도 하더라고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예. 자, 선거 이튿날 첫 행보로 이제 대검찰청을 찾아가셨습니다. 네네. 김건희 여사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의혹을 빠르게 규명해야 된다는 검찰을 압박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특검의 이전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검찰이 이 문제를 빨리 풀어라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정당에서 선거 끝나면 그 다음 날엔 해단식을 하거나 뭐 당선인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선거 바로 다음 날에 축제 분위기에 빠지지 않고 네.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 약속했던 것을 몸으로 보여주자라고 결심을 해서 당선인 전체가 대검 앞에 가서 일종의 시위를 하고 행진까지 했거든요.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4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뭘까 생각해 보면 민심이 그 여러 가지 민심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문제는 반드시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네. 것이 분명한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 그 사건을 쥐고 몇 년간 어떠한 처분도 하고 있지 않고 또 김건희 여사를 소환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물론 민주당도 그 법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저는 검찰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특검법이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검찰로서도 그 조직적 차원에서의 망신이고 치욕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4월 11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이실 때도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와 비교하면 글쎄요, 검찰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점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또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난 뒤에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네. 전방위적 철두철미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관련자 포함하게 되면 1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전직 그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 없이 수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세웠던 구호가 뭐냐 하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그 기치를 내걸고 수사를 했습니다. 저는 담담히 받아들였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는 본인 그리고 본인의 측근, 본인의 가족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일체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윤로남불이다 생각하고 이 윤로남불의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면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셨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를 놓고 이제 일각에서는 보복 정치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저는 뭐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보복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복한다는 얘기는 주먹으로 뭐 흉기를 가지고 나서는 것인데 그를 이 만무하고 이 한동훈 특검법을 저희가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한동훈 당시 이제 검사장이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선봉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밝혀졌습니다마는 손준성 검사장이 연루되었던 고발사주 사건, 거기서 손준성 당시 검사와 그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단톡방이 있었고 그 단톡방 안에 고발사주의 그 문제 고발장 초안이 국민의힘 쪽으로 전달되기 하루 전에 한동훈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올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이 분명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 뒤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을 밝히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하나만 뭐 세 가지가 그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입니다만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한동훈 전 그 비대위원장의 따님이 알렉스 한인데 그 경우 10가지, 11가지 입시 비리 혐의가 언론에 다 보도되었고 그 관련해서 대필 논문을 썼다는 사람도 등장을 했고 논문 표절이 다 확인되어서 국제저널에서 다 표절 혐의가 확정돼서 취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이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기준을 생각하면 당연히 본인도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포함해서 이 22대 국회가 열린 다음에 이 좀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면 원내 교섭단체를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모든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20석 이상의 의원을 이제 보유해야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총선 도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이었는데 기류가 바뀌었죠. 먼저 일단 법안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은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법안 제출 요건 10석인데 저는 12석이니까 한동훈 특검법이든 등등에 대해서 다 제출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뒤로 법안 제출 외에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당연히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법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끊임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원내교섭단체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상황실장이라거나 그 뒤로 홍익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원내교섭단체의 그 요건을 완화시키자. 뭐 정확한 숫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현재 20석에서 좀 낮추자. 뭐 15석일지 10석일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총선 끝나고 난 뒤는 좀 약간 흐지부지된 느낌은 있습니다. 저로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이렇게 변심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원내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커지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이 생기고 또 공간 확보도 용이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그 굳이 뭐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성호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 비하면 저희가 소수 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그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원내교섭단체 수의 요건을 완화하자라는 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조건, 즉 현재의 조건 하에서도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 측면에서 보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유권자의 10명 중 한 4명 정도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지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지역구 의석을 가지고 비율을 따지면 뭐하지만 아까 조국혁신당이 소수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 어떤 관심도나 지지도 측면에서는 또 소수 정당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네. 과거에 이제 국회 정당 개혁 차원에서 항상 논의됐던 게 10석 정도로 낮추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거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이제 적정한 기회가 된다면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이든 또 누구든 간에 이게 갑자기 조국혁신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내교섭 단체 의석을 좀 줄이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오랫동안 얘기된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20석이 된 것은 오래전 권위주의 정권 때 설정해 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가 되고 난 뒤는 원내교섭 단체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정치 개혁 그리고 이 정치 세력의 다양화를 촉진시킨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학계 또는 언론계에서의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내에 어떤 뭐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수렴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개혁이란 대의를 생각했을 때 의석수를 좀 낮춰주는 게 넓게 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의 맏형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우리들 의견도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좀 섭섭하십니까? 뭐 섭섭하다기보다는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즉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주당과의 만남을 제안했으니 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판단 전 존중하고 근데 제가 그 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외의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그 대표를 만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대표만이 아니라 범야권 정당의 대표로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시는 게 총선 민심을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그 야권 연석회의를 뭐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주당과 또는 이재명 대표님과 소통하면서 그 향후 입법 과제 또는 정책 과제 등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조국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우리 김보엽 대변인이 안타깝고 섭섭하다 이런 성명을 냈어요. 뭐 정성호 의원님이 왜 그러실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 소통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는 그 현재 총선이 끝났고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저희 신분은 당선자 신분이고 22대 국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건 맞죠. 너무 형식주의적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그런 논리, 형식주의적 논리에 따라서 정치를 푸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까지 당선자 신분이고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총선 민심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한다면 그 22대 국회 열리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총선 민심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찰떡처럼 잘 붙어서 가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삐걱대는 게 있는 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제 조국혁신당 워크숍에 참석해서 의정생활 잘하는 법 이런 거 강의를 했는데 이른바 개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죠. 해당 행위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납득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저희가 초선 의원들이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정청래 의원께서 민주당 안에서 초선 의원들에 대한 유사한 강의를 많이 하신 걸로 있어서 제가 정청래 의원과 사적 교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와서 가르침을 달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의아했던 게 제가 민주당 당원이라면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아서 오히려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제가 민주당 당원이라면 정청래 의원이 조국혁신당에 가서 한 수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박수를 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총선 민심이 뭘까? 특히 조국혁신당을 아주 강력히 표를 몰아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두 표 중에 한 표는 민주당에 주고 한 표는 조국혁신당에 주셨어요. 자신의 두 표를 나눠서 주신 건데 그 의미는 그 두 표가 각각의 한 표가 다 잘 되기를 희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표를 구분 행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 총선 민심은 민주당은 민주당이 일을 하고 조국혁신당은 또 조국혁신당이 일을 하되 두 정당이 서로 힘을 합해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라라는 것이 총선 민심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 과정에서는 지민 미조 대표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이 우리 조국 혁신당 등장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었다. 처음에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양손에 빵을 들고 나와서 이제 몰빵론을 펴고 이러면서 이게 시작된 것 같은데 언뜻 제3자인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이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 견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먼저 지민비조란 단어 자체는 제가 쓰진 않았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역구에서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그리고 저희는 비례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그 지민비조라는 구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이른바 몰빵론을 얘기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도하여 위성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위성정당은 아니죠. 왜냐하면 민주당과 아무 관련 없이 만드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성정당은 아닌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그리고 민생과 복지, 경제를 살리자는 점에서 민주당과는 지향이 같았다. 또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그 더불어민주연합과도 큰 의미의 지향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급속히 치솟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른바 몰빵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민주당의 조직적 활동이 나중에 보면 조국혁신당이 원래 얻을 만한 의석수보다는 좀 떨어졌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상당히 선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당의 조직 차원에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유권자분들이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을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지지를 적절하게 나눠주신 것 같은데 그 적절하게 나눈 의미를 되살리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니지만 상당수 유권자분들의 특히 한 25% 정도의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갈 것이고 민주당도 그런 조국혁신당의 지지 기반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서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언론에 가끔씩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뭐 의석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투톱 경쟁 이런 표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런 표현은 한편으로는 이제 뭐 저에 대해서 또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해주신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인데요. 저는 아직 뭐 투톱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가 조직 규모로 보게 되면 당원 수 또는 의석수 생각하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1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투톱이라고 하는 것은 과찬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는 그 투톱이라고 불리는 의미를 저희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조국혁신당이 정말 만들어지지도 역사도 짧고 만들어지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규모도 적지만 선거 과정에서 보여왔던 그런 결의, 기세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나 또는 언론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구나라는 점을 자평하고 있고 그런 수는 적고 조직도 약하지만 그런 기세와 결의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4년을 계속 달리고자 합니다. 이 총선 과정에서 보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약간 좀 차별화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 여기에 이제 진보의 가치를 투영한 것 같은데 이 사회권이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 그 개념어가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원래 이제 정치적 민주화가 되고 난 뒤는 다 자유권이 이제 보장되고 그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그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과 투쟁을 했습니다. 투표권이라거나 사상의 자유라거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자유권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에서 자유권 수준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사회권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즉 주택 문제, 주거 문제,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이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권은 선진국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보장하기보다는 각 개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일을 많이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또 국가의 제도도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OECD 국가 선진국을 보게 되면 이런 주거 문제, 보육 문제, 교육 이런 것들을 국가가 상당 부분 해결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권 선진국을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민생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국가가 좀 받쳐주자라는 취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복지국가,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복지국가로 가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나라가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 국회가 열리면 진보적 가치를 많이 이제 실천하시겠다는 뜻으로 익힙니다. 네,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 점이 민주당과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 조 대표님의 평가 시각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을 바꿨습니다. 5선의 정진석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서실장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상 국무총리에 가까운 힘을 갖고 의사결정권을 갖거든요.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그 사이에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만 얘기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거친 발언도 하셨고 또 일본 관련 발언에서도 사실 용납하기 힘든 발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이분의 발언, 지금까지의 발언 기조,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한편으로는 총선 관련해서 패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수현 의원에게 패배를 하셨는데 지역구에서 패배를 했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숙의 기간을 갖지 않고 바로 오히려 큰 자리를 주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좀 문제 있는 인선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리의 경우에는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한마평에 올리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자, 총리는 그래도 야당이 추천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하자가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책임 정치 구현 차원에서? 그 책임 정치 차원에서는 집권당이 스스로 발굴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인선을 잘못해서 했다면 조국혁신당부터 반대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총리가 국회에서 부결되는 순간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총선 민심에 반하는 인선을 했다. 즉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죠. 비서니까요. 그 비서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총리는 내각을 모두 통할하는 헌법적 권한을 갖는데 이분을 잘못 선택했다면 다른 결과가 난다. 과거 지난 2년간 이 대법원장, 대법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걸 잘못 선택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비서실에서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야당의 그 총리 추천을 요구를 해서 김항식 그 총리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평이 좋았어요. 네네, 기억합니다. 혹시 대표님한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음속에 이런 정도의 분이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뭐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정말 이제 야당의 추천 의뢰를 한다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네. 또 원만하고 협치 그리고 경청 능력이 있는 분이 되시면 저는 뭐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네. 대표님은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을 향해서 10가지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제일 먼저 김건희 여사 특별법, 뭐 이태원 특별법, 방송 3법,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재발의되면 수용해라.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대통령실 안에 포진된 극우 인사 및 김 여사 인맥 정리.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네네. 자, 이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10가지 요구사항을 제가 직설적인 요구사항을 사실 네.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총선 과정에서 전국의 거리를 돌면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시민들이 저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을 아하. 제가 수첩에 적어둔 것입니다. 다 모아보니 한 10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네. 실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하셨던 말씀이고요. 네. 그걸 온전히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과제 중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당장 해야 될 일은 지금 아직 21대 국회 상태 아닙니까? 예. 21대 국회고 22대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 최해병 아. 특검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지난번에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까지 동의하는 그런 내용의 법률입니다. 한 병사가 억울하게 죽었고 네. 그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우리 이 국정의 난백상을 푸는 출발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심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협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관련 사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 맞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의 이제 억울함 예.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구조 작업을 하도록 방치했던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도 업무가 좀 무관해 보이는데, 근데 그 시점도 묘한 게 이제 경북 경찰청에 넘겼던 그 서류를 찾아오는 거하고도 일치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최상병 사건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섞여 있고 저는 이 최상병 사건이 뚜껑을 열게 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면 그 지금 기소가 되어버린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 다 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군 내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민간 경찰로 넘기게 돼 있어서 수사하고 난 뒤에 넘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혐의자라고 명시를 했고 그랬더니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이 결재까지 했고 네. 장관의 결재를 얻은 후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고 그 뒤로 장관이 자신의 결재를 엎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첩했던 경찰로 이첩했던 자료가 회수 명령이 돼서 돌아와 버린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이걸 지시했는가가 의문이었는데 드디어 하나의 고리가 나타난 것이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공직기강 비서관인 사람이 왜 그러면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을까? 이게 의문이죠. 그런데 이시원 그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입니다. 네. 검사였고 그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됐다가 한직에 네. 밀려갔던 사람인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챙긴 사람이죠. 여기서 왜 그랬을까라는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고 예. 이 이시원 비서관에게 누가 지시했는지 그다음에 이 사태 이후에 이시원 비서관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누구와 협의했는지 이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뭔가 좀 확답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은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좀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예. 말이라고 보고요. 선을 넘는다 안 넘는다인데 정치의 영역에서 예. 그리고 사법의 영역에서 민주주의 공화국 입장에서 그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을 하는 데서 선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선이라 하면 아마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총선 민심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발언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란 건 뭐냐? 이미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검찰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 및 그 어머니가 23억의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저는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도 힘듭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의 험지 이제 수도권에서 당선된 김용태 당선인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만나겠지만 조국 혁신당 대표 등 다른 야당 대표와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 그런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만나시면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서 하시면 안 될까요? 미리? 뭐 상세한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만나겠다고 한다면 사실 어떤 의제, 어떤 방식 다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나게 되면 제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그 민심을 네. 예의 바르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제가 무례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의를 갖춰서 그렇지만 온전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또 조국 대표님이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민심을 전한다는 거니까 대통령실이 혹시 이 방송 보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심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을 무섭게 느낀다면 그거는 국정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네. 자, 이제 정치인 조국을 보는 가족들의 반응 사실 이게 궁금합니다. 근데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함께 겪었던 수사와 재판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정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좀 말리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이. 지난 5년간 저희 가족들이 시련의 그 경로를 같이 밟아오지 네.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을 것이라고 알았더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수락 안 했을 것입니다. 뭐 역사는 더 되돌릴 수가 없고 과정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가족들이 그런 과정을 같이 겪어서 그런지 아빠가 정치를 하겠다, 창당을 하겠다 했을 때 어떠한 반대도 없었고 건강 챙기고 하세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찌 됐거나 대표님 앞에는 또 이제 넘어야 할 산이 크게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치적 입지나 운명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좀 걱정이 안 되십니까? 마음 한켠에 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예.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희가 뭐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네.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요. 네. 담담히 그 법리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로서는 그 하급심 판결의 경우에 그 법리 적용에 있어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기 때문에 상고를 했고 그 법리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이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당이라는 일종의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모험을 해서 어려운 그 과제를 수행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저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만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희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뭐 거창하게 말을 하자면 저 사직생의 과거로 총선에 뛰어들었고 창당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까요? 좀 과장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볼 생각이고 또 그 뒤로 또 다른 어떤 국면이 벌어지면 또 그 국면에 맞추어서 저의 또 최선을 다하고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네, 그 맹자 진심장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하늘이 큰 일을 맡기기 전에는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을 준다. 사실 이게 성경에도 창자를 잘라내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울법대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잘 나가셨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이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찌 보면 바닥으로 추락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를 좀 깨달은 부분이 있나요?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느낌은 훨씬 더 절실했습니다. 제가 뭐 학자, 서울대 교수, 그리고 민정수석 등을 거치면서 세상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다고 스스로 오만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방졌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요, 이런 저 또는 저희 가족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면서 저희가 가졌던 뭐 지위 이런 것 다 없어지고 바닥으로 추락을 하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보다 훨씬 어려웠던 사람들, 더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통과 시련이 무엇이었을까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아까 이제 맹자 말씀도 하셨고 성경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럼 이 시련 극복 위해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뭐 장관 하나 더 하겠다, 뭐 그거 하고 싶어서 또는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또는 뭐 누구를 복수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시련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정치의 영역으로 뛰어들겠다고 결심한 것은 저 나름대로 쓰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쓰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사소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사소한 곳 속에 또 무게 있는 바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개그맨 서승만 씨가 더불어민주연합 24번을 받았는데 이제 당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한테 좀 약간 좀 교섭단체 구성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글을 올렸는데 패친을 끊어버렸다고 불만을 털어놨더라고요. 뭐 교섭단체 관련해서 비판을 해서 끊은 적은 없고요. 그분이 제가 선거 전 얘기입니다. 저와 관련해서 완전한 잘못된 사실을 올리셨어요. 저희 당에서 저 관련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쉽게 말해서 랩탑을 보고 있었는데 랩탑도 보고 있지 않으면서 보고 있는 척 한다는 평가를 올리셨습니다. 팩트가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저희가 올리는 사적인 사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이분이 보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서 저는 패친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끊은 것이고 또 그분의 표현에 대해 존중하고요. 왜 그러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패친이 끊어진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저희 당에서 올린 사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사실을 올리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뭐 소통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분은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으면 왜 정치하냐, 뭐 입틀막이 아니고 대틀막, 정치인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싫은 소리를 하셔서 끊은 적은 없고요. 그분이 잘못된 얘기, 주장을 하셨습니다. 팩트가 틀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는 그런 저희가 올리는 사진을 그분이 볼 필요는 없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민방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또 못다한 얘기 한 30, 40초 정도 하시죠. 지역 민방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지 한 달 간 넘었고 저도 정치 참여 선언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그리고 저 조국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보내주셨던 그런 성원, 격려, 응원 절대 잊지 않으면서 보내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 정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으로의 정치 행보 노선 아주 허심탄회하게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